자, 80페이지 독서를 펴도록 합시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오늘은 이제 내용 글의 형식, 그쵸? 바로 뭐다?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대체로 글의 내용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은 내용만 띄엄띄엄 기억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형식을 묻는 문제를 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어려워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글쓰기는 그 글을 쓸 때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 즉 내용을 어떤 순서나 구조로 조직하고 전개할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에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천지 차이로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쓰기 같은 거 수업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조사한 자료를 배열할 것인가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구슬이 서만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하는가에 따라 의도와 주제가 잘 드러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글쓴이의 의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비문학 시험에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비문학 시험에서는 발문이나 선택지의 내용 전개 방식 또는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글 전체의 구성 방식을 묻는 거 문제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독서 지문 같은 거 막 분석할 때도 마지막에 이 글은 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다가 마지막에 의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꼭 파악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합시다. A 유형.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서술 방식 혹은 논지 전개 방식 이런 것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사실상 전부 다 같은 문제, 그렇죠? 전부 다 바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부터 마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의 이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런 것들은 각각의 부분마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A는 가장 적절한 전개 방식에 관해 묻는 발문들로 지문 전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식이나 가장 핵심적인 전개 방식,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전개 방식, 이거를 묻는 문제가 바로 요 A 유형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라서 지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하고, 자, A 유형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지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선택지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반면에 B 유형은 선택지에 제시된 여러 전개 방식 중 이 글에서 쓰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러 전개 방식 중에서 이 글에서 쓰인 것 혹은 쓰이지 않은 것. 근데 보통 이거는 아는 것이라는 유형으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야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4개를 맞게 하고 하나를 맞는 듯 하지만 틀리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쓰이고 저기 쓰이고 여기 쓰이고 한 번이라도 쓰였으면은 올바른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지문 즉 곳곳에 부분적으로 쓰인 전개 방식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어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부터 마의 서술 방식과 같이 범위를 제시해주는 친절한 문제들도 있지만 윗글의 내용 정리 방식과 같이 특정한 범위를 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제시된 전개 방식들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지문 구석구석에서 모두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오히려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그렇죠? 자, 이 유형의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 자, 일단 전개 방식만 주로 진술한 선택지와 전개 방식과 내용 요소를 함께 진술한 선택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전개 방식만 주로 진술한 선택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개 방식과 내용 요소를 함께 진술한 선택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선택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내용 요소까지 있는 선택지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답을 쉽게 고르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거는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판단해 보면 거기서 일단 1차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 오히려 내용이 섞여 들어가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전개 방식만 진술한 선택지는 어떻게 있다? 바로 이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 방안의 뭡니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의 경우는 이것이 올바른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다? 문제 플러스 해결 방안의 구조를 가진 글에는 이런 방식의 그 선지가 올바른 선지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한 후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충이라는 말은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절충이 무슨 뜻일까? 절충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때 절충한다 이런 말을 씁니까? 갑자기 왜 다들 꿀먹은 멍어리가 됐지? 절충이 바로 뭐야? 두 개의 의견을 서로 합치는데 일부는 포기하고 취할 것만 취해가지고 적절히 섞는 걸 절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두 개를 가지고 믹스해가지고 좋은 점만 가지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걸 우리는 절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포함한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의미를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은 개념 중에 하나가 절충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변증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변증법은 A안과 서로 반대되는 B안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절충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근본적으로 포괄해가지고 더 상위로 만드는 걸 변증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한번 들어만두면은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변증법과 관련된 독서 지문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충의 의미 같은 거는 변증법과는 좀 다르다. 얘네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러니까 본질도 변화가 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런 건 유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요소까지 진술한 선택지는 예문을 보면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 요거를 빼면은 바로 뭐다? 전개 방식만 진술한 선택지가 되는데,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내용 요소까지 포함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밝히고 있다. 그렇죠? 지금 나중에 뒷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가도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개체화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핵심적인 화제는 개체화 현상이고 이 글은 바로 뭐다? 그것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두 주장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요소까지 포함을 했는지 전개 방식만 파악했는지 봤을 때 사실은 전개 방식만 제시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더 난이도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전개 방식과 그 내용 요소가 함께 진술된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전개 방식 플러스 그 방식을 통해 드러내려는 내용 요소의 구성으로 진술되기도 한다. 자, 요거는 밑줄을 쳐놔야 되겠죠? 자,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경우 전개 방식과 내용 요소 각각의 적절성 여부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관련성도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학생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돼요. 알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중학교 선지 같은 경우는 아예 다 틀렸거나 아예 다 맞거나,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게 되죠. 이걸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였다고 해봤자 선지를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누고 한 부분이 맞고 한 부분이 틀리면 얘는 틀린 선지, 둘 다 맞아야지만 맞는 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는 선지가 더 세분화돼요. 심지어 많게는 한 4부분까지도 그 선지가 뭡니까? 그 세밀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지들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선지라고 했을 때 요거를 내용상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방식은 이 각각의 요소가 올바른지 틀렸는지를 판단해줘야 돼요. 4개로 나누었더라도 하나라도 틀리면 얘는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쉬운 유형이에요. 알겠죠? 더 어려운 유형은 뭐냐? 얘로 인해서 얘가 일어난다. 얘로 인해서 얘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두 내용 사이의 관계성이 틀리면은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형식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원인 하나가 둘 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이었어. 근데 얘가 원인이 아니었던 거야. 알겠지? 그럴 경우에는 이 경우도 틀린 선지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들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세분화해가지고 각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1차로 봐.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맞는 것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거기서 이제 연결관계를 봐야 된다. 그게 2차적인 방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순서를 기억하면 오히려 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상반된 성격의 작품을 사례로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예시의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글의 내용 요소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뭡니까? 얘를 사용한 이유가 뭐 때문에? 내용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예시를 왜 썼는가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보여줬다면은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쵸? 자, 그래서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을 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표현 효과가 되겠죠. 요런 경우는 바로 뭐다? 그쵸? 글의 첫 부분에 의문문 사용의 경우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는 옳고 그르냐 같은 경우는 글의 어느 부분에 있냐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부분에 있어야 이 선지가 맞는 말이 돼요. 뒷부분에 있으면은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의문문으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실제로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내용 전개 방식을 내용 인식 문제처럼 푸는 전략을 보게 되면은 자,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를 풀 때는 다음과 같은 풀이 순서를 따라야 된다. 첫 번째는 글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뭐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글에 쓰인 내용 전개 방식이 아닌 것을 골라야 하지 맞는 것을 골라야 하지 문제를 똑바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꼭 문제 틀리고 나서 아닌 거였네, 맞는 거였네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선택지에 언급된 전개 방식과 내용 요소를 나누어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부분을 아까 세분화, 즉 이거는 바로 뭐다? 선지의 내용을 선지 대장 생각하면 안 돼. 세분화하여 각각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발문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하나씩 가려내면서 정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글에 쓰이지 않은 전개 방식이 언급된 선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거나 글의 전개 방식과 내용 요소가 서로 관련이 없는가, 혹은 전개 방식 플러스 표현 효과가 구성이 되면은 전개 방식과 표현 효과가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죠. 그래서 관련성 여부가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 묻는 문제가 특히나 이렇게 관련성 여부와 관련된 선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선지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관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두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하나 풀이를 하고, 자, 그렇죠.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환경에서 개개의 종이 차지하는 위치를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자,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어떤 환경에서 개개의 종이 차지하는 위치, 지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태적 지위의 개념. 그렇죠. 바로 정의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선지는 이런 방향이 가능하죠. 글의 처음에 개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한 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선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이는 서식 장소, 먹이 사슬 등의 생태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지위를 말한다. 자, 이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바로 뭐다? 서식 장소, 먹이 사슬 등의 생태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위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은 생태적 지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서식 장소나 먹이 사슬 등의 생태적 환경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개개의 종이 차지하는 위치가 바로 생태적 지위이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를 정확하게는 두 가지를 믹스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뭐다? 개개의 종이, 그렇죠? 서식 장소, 먹이 사슬 등, 사슬, 그리고 등, 그렇죠? 생태적 환경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생태적 지위다. 못하였네요. 자, 지위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됐습니까? 그죠? 자, 그럼 뭐도 합시다. 예를 들어 열대 지역의 나무도마뱀의 생태적 지위는 견딜 수 있는 온도범위, 서식할 수 있는 나뭇가지의 크기, 먹이가 되는 곤충의 종류 등 많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라고 하는 예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시를 사용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여기서 예시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에? 바로 뭐다? 요렇게 여러 가지 생태적 환경에 의해서 지위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예시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생태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환경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다 적었습니까? 다 안 적은 것 같은데. 요건 다 적었죠? 요건 지우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채 서식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이소성 개체군이라고 하고, 자, 이소성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채 서식하고 있는 경우, 이거를 우리는 이소성 개체군이라고 하고, 반대로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자,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것을 동서성 개체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태적 지위에 따라서 개체군을 나누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소성 개체군, 또 하나가 동서성 개체군. 이소성 개체군은 생태적 지위가 유사한 종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채 사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많이 보잖아. 갈라파고스 군도의 그 뭡니까? 무슨 새였더라? 갈라파고스 군도의 그 새. 그렇죠? 그 새는 똑같은 새인데 부리 모양이 다르다잖아. 그렇지? 근데 섬마다 그 새들이 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소성 개체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열대 사바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알겠죠? 열대 사바나를 예를 들어보면은 가장 이제 그 먹이 사슬에서, 생태 먹이 사슬에서 식물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초식 동물들이잖아. 그렇지? 초식 동물들에는 근데 종류가 많아. 어떤 것들은 뭐 가젤과 같은 약간 사슴, 그죠?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풀 뜯어먹는 동물들 또 뭐가 있을까? 뭐 사슴 같은 종류들 있고,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쵸? 얘네들은 같은 지역에 살지만 먹이 사슬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동서성 개체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소성 개체군의 경우,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소성 개체군의 경우, 자,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둘러싼 종들 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런 동소성 개체군의 경우는 어떻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자, 여기서는 지금 질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생태학자 가우스는 원생 생물인 아우렐리아와 카우다툼에 대한 실험으로 종간 경쟁의 결과를 조사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생태학자 가우스가 바로 뭐다? 실험을 통해서 종간 경쟁의 결과를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두 종을 각각 배양했을 때에는 각각의 개체군은 모두 잘 살았지만, 자, 이 두 종을 각각 배양했을 때는 각각의 개체군은 모두 잘 살았다. 즉, 이거는 이소성 개체군일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즉, 지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각각이 격리되어 있으니까 먹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서 둘 다 살아남았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두 종을 함께 기르자 한 종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동서성 개체군으로서 자랐으면 뭡니까? 키우니까 이거는 동소성 개체군일 때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한 종이 멸종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처럼 동소성 개체군 사이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경쟁의 결과 어떤 종이 군집 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 이를 경쟁적 배제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경쟁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경쟁의 결과 어떤 종이 군집 내에서 사라지는 걸 우리는 경쟁적 배제다.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배우면은 그런 내용 본 적이 있어요. 이쪽에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옛날에는 둘 다 있었는데 뭡니까? 목이 긴 기린은 나무의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도 먹을 수 있고 위에 있는 나뭇잎도 먹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목이 짧은 기린은 나무의 아래쪽에 나뭇잎만 먹다 보니까 아래쪽 나뭇잎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다 먹어서 사라지게 돼서 목이 짧은 기린은 멸종하게 되고 목이 긴 기린만 먹이의 범위가 더 넓어서 살아나왔다.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서 이제 목이 짧은 기린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경쟁적 배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체가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한 개체가 사라지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라고 하는 건 내용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의 자연 생태계를 보면 동소성 개체군이 공존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보면은
동소성 개체군이 공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바로 어떻게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피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행성 동물과 야행성 동물은 서로 활동하는 시간을 달리하여 경쟁을 줄임으로써 공존할 수 있었다.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동소성 개체군이 공존하는 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뭡니까? 그 주행성과 야행성으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같은 먹이를, 비슷한 유형의 먹이를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서로 활동 시간들을 다르게 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또 먹이들도 주행이 있고 야행이 있다 보니까 주행성 동물은 주행성 먹이만 먹이로 삼고 야행성 동물은 야행성 먹이만 먹이로 삼으면서 서로 뭡니까? 자원 경쟁은 서로 어떻게 분리를 시켜면서 서로 공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나누어 갖는 것을 분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개념이 나오네요.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나누어 갖는 것, 이거를 분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분서가 바로 뭐다? 동소성 개체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서의 방식에는 장소를 나누어 서식하는 방식, 먹이를 먹는 활동 시간대를 달리하는 방식 등이 있다라고 해서 나누는 방식도 이렇게 분류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는 동소성 개체군과 이소성 개체군의 체형 구조를 비교함으로써도 확인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A섬과 B섬에 각각 살고 있는 이소성 개체군인 조류의 경우 종간 경쟁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먹이를 먹고 이로 인해 부리의 크기가 유사하다. 그런데 이들이 동일한 지리적 영역을 이룬 채 살게 되면 서로 다른 크기의 씨앗을 먹도록 부리의 크기가 달라지는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동소성 개체군의 경우는 바로 뭐다? 같은 자원을 두고, 그렇죠? 다툼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서로 체형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체형 구조의 변화를 바로 뭐라고 한다? 형질 지환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동소성 개체군이 뭡니까? 서로 분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야. 크게는 두 가지. 그렇죠? 바로 동소성 개체군의 공존 방법을 살펴보면, 그렇죠?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앞부분에서는 그렇죠. 바로 첫 번째는 종간 경쟁을 해가지고 뭡니까? 첫 번째는 경쟁적 배제를 함으로써 혼자 살아남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서. 서로 나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나눈다? 바로 서식 장소를 일종의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 시간대를 나누어서 공존을 하는 방식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다? 형질 치환. 그래서 몸의 형태를 바꿈으로써 서로 다른 먹이를 먹도록 이제 분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생태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종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쟁에 적응하면서 경쟁적 배제와 분서, 형질 치환 등의 과정을 거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이런 것들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멸종한 동물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을 나눠서 잘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글이 바로 이 글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예시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자, 여기서 예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전개,
방식이죠. 자, 이 예시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효과를 뭡니까? 그 서로 연관성이 이어지는가 안 이어지는가를 묻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선지는 용어의 개념을 밝히면서, 그렇죠? 이것도 그렇지 전개 방식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요거는 뭐 딱히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용어의 개념을 밝힌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3번 질문을 던지는 형식, 이걸 사용해서 독자의 관심을 과연 유발했는가?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답은 3번이겠죠. 그렇죠? 아까 위에서 질문의 형식은 중간 부분에 나왔어. 그렇지? 중간 부분에 나온 거는 바로 뭐다? 오히려 뭡니까? 뒤에 이어질 내용을 미리 제시해주기 위한 일종의 강조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4번 권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그래서 통념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아, 잠깐만, 선생님 실수했네. 정답은 완전히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을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다. 이거는 바로 분서 방식에 대한 것들 나누어 설명했지. 그렇지? 이거는 정답은 4번. 선생님 실수했네요. 그렇죠? 왜? 권위자의 내용을 인용한 건 있었어요. 아까 그 가우스라는 사람의 실험을 인용했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통념의 오류. 통념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해야 요게 맞게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으니까 얘는 4번이 답이네요.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쏘리.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훈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